스페셜 오늘은요. 김수민의 시선은요.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김수민이 제대로 해부했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는요. 어제 나온 박근혜 1심 선고 결과 김프로가 집중 분석했습니다. 북섹션 오늘은요. 새 책 나의 MB 재산 답사기를 낸 안원구 대구국세청장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 토요 스페셜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4월 7일) 토요일입니다. 박근혜 씨가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깎이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심판하지 않은 박근혜의 여죄가 있기 때문에 24년보다 감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 위의 법, 이재용을 단죄할 근거는 이번 판결에서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재용을 두둔하는 판결에 국민이 혹여 반발할까 판사가 눈치 본 정황은 드러났는데요. 이 정도면 친삼성으로 치닫던 사법부가 꽤나 진보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것.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인가? 국민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이상 사법부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다가 이명박 박근혜가 권력을 쥐게 됐지요. 이제 우리 국민은 사법부 적폐 청산에 대한 뜨거운 요구로 이번 판결에 대해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짧은 공지입니다. 내일 도올 김용옥 선생 마가복음 설교 잊지 않고 계시죠? 아침 10시 40분 서울 벙커원입니다. 또한 다음 주 토요일 낮 2시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에서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공개방송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외에 비선실세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역들은 단 한 명 빼고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24년형을 선고하던 김세윤 판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농단 주역 중에 실형 선고를 피한 단 한 명은 상장기업 시가총액 기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10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린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이 사람만이 핵심 부역자 가운데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6조 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서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 500억 달러치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즉각 2배의 보복 관세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맞서서 우리 정부도 미국산 수입 제품에 연간 4억 8천만 달러, 약 5,100억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내륙 지역에 처음으로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은 황사와 뒤섞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올해 첫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짙은 미세먼지 탓에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최초로 야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로 우리 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는 초유의 배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들어온 자사 주식을 내다 팔아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진 데다 급락세의 주식을 팔아 피해를 보았다는 일반 투자자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시선. 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만나겠습니다. 김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예, 그래요.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시즌이 돌아왔는데 자유한국당 기본적으로 김문수, 이인재, 김태호 이 사람들이 올드보이다라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치라는 거를 또 오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던 노인 폄하 발언이다라고 하는 네, 2004년도 총선 때 자신들이 써먹었던 그런 전략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을 무시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김태호 씨랑 이인재 씨는 조금 여유롭게 응수를 했어요. 네, 올드보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저 양반들이 다시 나오는 게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 표현에 민감해하지 않는 것만 봐도? 네. 오히려 미숙하고 대단히 민감한 어줍지 않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래 한 사람이라서 산전수전을 또 겪어봤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대처하지 않는가 싶고 네. 그 세 사람을 굳이 가리자면은 저는 이제 김태호가 가장 경쟁력이 높고 그다음 이인재, 그다음 김문수 순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김용민이는 올드보이입니까? 나이로 봤을 때는 올드보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하지만은 이 시사평론판에서는 좀 오래 해먹은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혹시 적폐로 봅니까? 적폐까지는 아닌데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본인이 아신다면 적폐는 아니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20년 뒤다라고 생각하면? 20년 뒤에 가셔도 되는데
그 20년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20년을 거의 뭐 독과점적으로 김어준 씨랑 싸우는 척하면서 둘이 다 해먹는 이런 구조로 가면은 20년이 아니라 5년이라도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서로 나눠 먹고 또 가끔씩은 좀 쉬시다가 가늘고 길게 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폄하하듯이 올드보이니 적폐니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파일을 나누자 이런 얘기군요. 김수민하고 김용민하고 나누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랑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잘 살자, 공존하면서 그렇게 살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민한테 좀 더 나눠야 한다. 이런 견해가 깔려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뭐 나눠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해만 안 하시면 참 고맙겠다. 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겐세이만 놓지 않는다면. 이 본질을 감추고 이빠른 말만 하는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공정하게 나누자. 이러지만 욕망은 나한테 보다 더 나눠야 한다. 이게 바로 입진보의 특성이지요. 그건 뭐 제가 더 따내가는 거는 제가 알아서 따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죽이지만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자, 오늘 김문수 얘기하신다고요? 네, 뭐 올드보이 중에 제가 방금 김태호, 이인재보다 더 경쟁력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김문수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왜 김문수를 준비했냐면 참 여러 사람들이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 인생을 밟아왔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지난 현대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본 의미에서 준비를 해왔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호기심이 있어요. 이런 인생에 대해서. 그냥 뭐 올곧게 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보다 또 어떻게 보면 김문수 씨 같은 인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김문수의 뿌리를 보면 운동권인데 아니 이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뀌어가지고 저쪽 당에 갔나. 근데 저는 민자당에 간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YS의 개혁을 돕기 위해서 민자당에 입당한 것. 여기까지는 당시로선 충분히 양해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보수를 넘어서 극우화돼 가고 있는 이 프로세스 속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움을 넘어서 서글픔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떤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때의 진정성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국에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민중당 활동을 하다가 김영삼 정부 초반에 그것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민자당으로 이재호, 이우재 이런 제야의 투사들과 함께 입당을 하게 됐죠. 예. 그런데 그 이후의 정치 인생들을 먼저 보자면 그쪽 민자당, 그다음에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쪽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소위 그 안에서도 합리적 보수라는 걸 추구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김영삼 정부 때는 김영삼 정부가 어느 정도는 스스로가 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거나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넣는다거나 이런 개혁적 조치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나회 숙청이랑 금융실명제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 김영삼 정부 이후를 살펴보면 일단 김영삼 정부 후반에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개혁해서 날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하나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하나는 공안 탄압을 주도했던 국정원 당시 안기부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법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7분 동안에 신한국당 의원들이 일단 처음에 그 새벽에 어디 한강고수부지였나요? 어디서 버스를 타고 집결을 몰래 한 다음에 국회에 슬금슬금 들어와서 새벽에 7분 만에 법안들을 다 날치기 통과를 시킵니다. 그때 김문수는 뭘 하고 있었느냐. 여기서부터 이미 엇나가고 있었다고 봐요. 예. 그때 김문수가 이건 아니다 라고 소신 있게 얘기했는가. 그가 운동권 시절에 온갖 탄압을 불사하면서 활동을 했던 그 용기의 10분의 1이라도 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또 고비가 오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 그때 당시 한나라당은 상당히 좀 정상회담 자체를 질시하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질투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대북 강경 노선을
확고하게 취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부영 의원이라든가 뭐 손학규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남북화해 자체는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김문수 씨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이미경 의원, 이수인 의원 같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있었던 의원들이 동티모르 파병이라든가 이런 데 찬성을 하면서 당의 탄압을 받고 결국에 출당 조치가 됩니다. 그랬죠. 이런 흐름에도 김문수가 동참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결국에는 열린우리당으로 당을 바꾸게 되는데 김부겸, 김영춘, 이부영, 이우재, 안영근 의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개혁적 보수를 추구하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원웅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사람이 거의 몸만 한나라당이었지 뭐 언론사 세무조사 찬성이라든가 남북화해 찬성,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된다 이런 신념들을 또 간직하다가 결국에는 개혁국민정당을 거쳐서 열린우리당으로 가는데 김문수 같은 사람은 이런 행렬에도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 행보가 또 나중에 뭐 고진화 의원이라고 지금 좀 잊혀진 분인데 예. 고진화 의원도 상당히 개혁적인 보수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 고진화 의원이라든가 뭐 또 나중에 김성식 의원 지금은 바른미래당 가 있습니다만 이런 의원들이 소장파 개혁파로서 활동할 때 김문수 씨는 거의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 중에 하나는 그가 민자당에 들어갈 때 그의 명망을 갖고 들어갔을 뿐이지 자신의 선배 후배 동료들과 모의해서 집단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당에 더더욱 충성하는 당의 주류 노선에 부합하는 행보만을 걸어왔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가 내부 개혁을 위해서 안정적 개혁을 위해서 여당에 들어갔다, 보수정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뒤의 행보를 통해서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예. 제가 오늘 한번 짚어볼 것은 김문수 씨의 어떤 운동가로서의 출발 지점부터 좀 되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주 탈탈 털리네요, 김문수가. 네, 그리고 김문수 한 명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또 한국의 현대사와 얽혀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를 얘기하면서 또 김용민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굳이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다뤄야 될 인물인가라고 물론 제가 이제 김용민 씨가 김호준 평전을 쓰셨듯이 저도 김용민 평전을 그렇지 마. 예. 내가 김호준 같은 인생은 안 살 테니까 내가 약속할 테니까 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요, 제발. 부탁. 아니면 제가 평전을 쓰지 않아도 누가 먼 훗날에 저를 취재를 와가지고 뭐 김수민 리포터 이런 형식으로 최태민, 박근혜 등에 대해서 예전에 조순재 리포트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이제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무서워하는구만. 그래요. 하여간, 김문수 이야기. 네. 일단은 김문수 씨는 고등학교 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 박정희 정권에 삼선개헌이 있었죠. 예. 아마 삼선개헌은 충격이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라는 독재자를 12년간 한국 사회가 겪어봤기 때문에 장기 집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예. 근데 박정희 그때 당시 대통령이 재선을 넘어서 삼선하겠다 했을 때는 이제 마지노선을 넘었다라고 다들 판단했을 것이고 예. 그때는 또 고등학생들의 힘이 좀 컸을 때예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를 그렇죠.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야, 이 개새끼야! 그거는 그 안철수 성대모사 할 때 띠띠끼야 그거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권상우 성대모사인데 이거 인정을 못 받았군요. 안타깝습니다. 예, 하여간 뭐 하나도 안 똑같지 않습니까? 제 성대모사 우리 김수민 평론가 눈에는. 성대모사를 제가 뭐 눈으로 느끼는 거 아닐까요? 공감각도 침상입니까? 귀에는 뒤집혔어.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나 뭐 이회창 총재라든가 상당히 비슷해요. 대신에 서로 간에 하는 건 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선을 그어놓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이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드디어. 예. 예,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김문수 성대모사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오. 네, 서울시장에 나온다니까 또 장사를 할 때가 돼서
그래서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각종 방송에서 한번 선을 보일 생각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그 말죽거리 잔혹사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영화의 배경이었던 1970년대가 바로 고등학생의 힘이 쇠퇴하기 시작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 영화에도 보면은 뭐 교련 선생이라던가 어른들한테 사정없이 짓밟히는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개헌을 반대하기 위해서 각지의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고요. 기초의원 하던 시절에 제 모교하고도 좀 어느 정도는 안면을 트고 살았는데 그 모교의 당시 교장 선생님이 김문수 씨랑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고등학교 때 삼성개헌 반대 운동을 참여를 했었다 그래요. 그리고 김문수 씨 같은 경우는 그 운동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되죠. 그 얘기도 사석에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들은 바가 있었는데 근데 참 이게 시대가 돌고 도는 것이 예전에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큰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고등학교 때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시위에 참여하셨던 분인데 기성세대가 되셔가지고 학생들의 또 지탄을 받게 되는 학교판 독재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참 묘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운동 그리고 정치에 정면으로 참여해왔던 김문수 씨는 더 많은 곡절들을 겪을 수가 있었겠죠. 예. 김문수 씨가 대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몸담았던 서클이 있습니다. 그 서클 이름, 이 이름이 참 큰 힌트를 줍니다. 김문수라는 사람의 인생 그리고 한국 사회의 소위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이 서클의 이름은 후진국 사회연구연입니다. 후진국 사회연구연? 네네. 아마 이 연자는 뭐 연합이나 연대할 때 그 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줄여서 후사연이라고 부르는데 서울대 운동권 역사에서 상당히 유명하게 자리 잡아 있는 그런 서클이고 김문수 씨가 서클에 들어가게 된 큰 원인은 나중에 또 국회의원을 민주당 쪽에서 하시죠. 심재권 의원이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 쪽에 네, 심재권 의원이 상당히 매력적인 선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배의 영향을 받고 김문수 씨도 이 서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 서클을 거쳐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 김상곤 현 교육부 총리 여기도 이제 김문수 씨랑 또 나름대로 가까웠었던 그런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고 두 사람이 또 공교롭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경기도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달리 김문수 쪽은 무상급식에 대한 대응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고 친환경 급식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급식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걸 지원하면 무상급식에 쓰든 말든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김문수 씨는 오세훈과는 달리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나 또 진보교육감 쪽하고 타협을 한 셈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김문수가 좀 유연하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었고 그리고 김상곤 당시 교육감과의 어떤 선후배 관계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도 많이 돌았었습니다. 둘이 서로 간에 각박하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서울대 쪽의 어떤 후사연이라든가 이런 각종 서클들로 또 운동권 학생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 후사연이나 이쪽 서울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학자가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쪽의 학자고요.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뉴라이트의 대부로 오늘날 알려져 있는 안병직. 그 당시에는 좀 젊은 강사였을 것 같은데 이 안병직 씨의 사상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김문수 씨와 같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세례였냐? 이 후진국 사회연구연이라는 서클 이름에도 힌트가 들어있는데 이 후진국이라는 것이 결국에 오늘의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안병직 씨를 포함한 그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회는 북유럽이나 미국이나 서유럽과 같은 또 일본과 같은 그런 궤도에 오른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사회를 식민지적인 사회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 자본주의 사회라기보다는 반봉건적인 사회다. 혹은 반쯤 자본주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현재의 운동권들은 현재는 자본주의 사회고 그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그런 활동을 한다. 뭐 사회주의를 한다. 이런 식의 노선을 걷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후진국이고 자본주의가 아직 덜 된
그리고 생산성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사회이다. 그리고 이제 남미에서 유행을 했었던 종속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속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고전적 사회주의에서의 뭐 자본된 노동 이런 구도보다는 소위 중심부 국가, 중심부 자본주의 체제에서 쉽게 얘기하면 주변부, 다른 말로는 제3세계라고도 부르죠. 그런 국가와 체제를 좀 수탈한다, 착취한다. 그래서 중심부의 발전을 위해서 주변부가 희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내비치게 되죠. 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매판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후진국 사회에서는 자본 자체에 대한 투쟁보다는 어떤 매국적인 그리고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그런 자본이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보면은 뭐 모택동주의라든가 여기서 보면 자본 자체의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중소자본이라든가 민족자본이라는 또 개념이 나와요. 민족자본한테는 우호적이고 또 그들을 당분간 같이 가야 될 동맹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어떤 유럽이라든가 이런 선진자본주의 국가 내부에서의 사회주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될 테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를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은 후진국이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고방식이 나중에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무리한 그리고 앞을 내다보지 못한 사고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란 나라는 예전에 전근대 시대부터 좀 교육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난 편이었었고요. 그런 점들이 또 나중에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저는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 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해방을 하면서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있었던 농지 개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지주들이 독점하고 있는 땅들이 농민들에게 풀려 나오면서 그 농민들이 조금씩 자기 땅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천이 생긴 것이고 또 이게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있었던 토지 개혁에 대항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 전쟁 때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인민군에게 협조하지 않는 그런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기성세대 사람들은 박정희의 공로를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농지 개혁, 토지 분배가 되면서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박정희 시대에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박정희가 아니었었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어떤 경제 발전 그리고 생산력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내다보지 않고 오히려 이미 자본주의와 또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데 어쨌든 70년대까지는 좀 빈곤한 국가였고 게다가 독재였기 때문에 이 체제는 혁명으로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거꾸로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서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앞장서서 설파했었던 안병직 씨가 어떻게 되냐면 80년대에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 과정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그래서 식민지를 통해서 조선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 사회가 근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공헌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극에서 극으로 간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큰 변화가 아닌 것이 이 사회는 완전히 뒤떨어진 사회인 줄 알았는데 80년대에 경제 성장을 하고 결국에 그 경제 성장의 결과 중에 하나로서 민주화 항쟁까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보다 더 잘 살게 되었고 거꾸로 소위 공산주의권은 붕괴가 됩니다. 이런 현실들을 목도하면서 그 식민지 시기에 근대화의 초석이 마련되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안병직 씨가 내거는 얘기 중에 하나가 중진자본주의론이었는데요. 저는 이거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후진국이 아니다. 선진은 아니지만 중진 정도의 수준은 되는 자본주의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안병직 씨의 세례를 많이 받았던 김문수 씨 등도 다시 한번 변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인식이 한국 사회 발달 과정을 너무 과소평가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단계에서의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그 위에서 시민운동이라든가 노동운동이라든가 또 합법적인 정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점진적이더라도 더 꾸준히 치밀하게 진보할 수 있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파시즘적이고 식민지적이고 자본주의도 덜 된 이 체제는 혁명으로서 붕괴시켜서 새롭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데 한국의 시민들은 혁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직선제 개헌 정도의 수준을 요구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되면은 합법적인 기반 위에서 세상을 천천히 바꿔나가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이것이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적인 경로를 밟아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게 되고, 여기에 이제 안병직 씨나 김문수 씨가 적응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근데 적응은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준비가 오래 되지 않은 그런 적응을 하다 보니까 전향 내지는 변절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방향을 어느 정도는 잘 잡았어요. 뭐였냐면 합법적 진보정당을 하기로 합니다. 혁명 노선을 철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중당을 하게 되고, 또 민중당을 하는 과정에서 김문수 씨보다 후배 세대인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노동운동 조직이었는데, 이 조직도 한국사회주의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혁명적인 전위적인 정당 건설을 모색하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합법정당으로 가자. 그래서 한국노동당이라는 걸 만들고, 이 한국노동당과 민중당이 통합을 해서 결국에는 91년 지선과 92년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뭐 인민노련 출신으로서 한국노동당 거쳐서 민중당 이렇게 들어오신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이 현재 정의당에 있는 노회찬 의원이겠고요. 인민노련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인민노련?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인민은 인천민주 노동자연합, 이게 준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명칭은 인천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네. 각지의 조직이 있었어요. 울산에도 있고 뭐 부천이라던가. 아, 그래요? 예, 각지에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울산 쪽에 한국사회주의 노동당이라던가 이쪽 책임자가 바로 뉴라이트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신지호 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신지호 씨 짬밥 정도면은 그 사람이 좌파 쪽에서 오래 버텼다면 울산에서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을 민주노동당 뭐 이쪽 당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울산 지역 책임자격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인천 쪽에 노회찬 의원보다 더 후배였던 사람이 현재 민주당에 있는 송영길 의원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소위 이제 운동 쪽에서 뭐 임종석, 우상호 씨 같은 그런 NL 쪽이 아니라 인민노련 쪽 출신이었었고요. 야간에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오랜 방황과 고민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합법정당 노선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김문수 씨는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힘이 셌고, 또 대학생들은 더더욱이나 오늘날의 뭐 교수나 다름없는 그런 사회적 권위, 엘리트로서의 그런 아우라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자신을 어떤 민족 내지는 국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이미 어릴 때부터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혁명을 추구하느라 선거를 안 했지만, 이제는 내가 마음을 먹고 합법 정치의 공간으로 나왔으니 선거는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공산이 매우 높고요. 실제로 지금 PD 수첩으로 복귀를 하셨죠. 한학수 PD가 예전에 2005년인가 4년경에 한국의 진보 3부작이라고 하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한학수 PD도 좀 운동 쪽에 경력이 있으신, 또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서 취재를 잘 하신 것 같았는데, 그때 김문수 씨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김문수 씨한테 인터뷰를 할 때 실제로 그런 말을 합니다. 김문수 씨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민중당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자기는 혁명가라고 생각했고 한국의 레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혁명이 아니라 선거로 나왔기 때문에, 레닌은 뭐 혁명도 잘하지만 선거도 잘하는 뭐 그런 사람일 것이고 자신도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나와 보니까 김영삼, 김대중 이쪽 보수들이 하고 있는 정당에 치여서 명함도 제대로 못 내밀고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도권 내에서 변화를 모색하겠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민자당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조금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처음부터 한국 사회의 어떤 잠재력이라던가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당시 시점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발달 과정들을 잘 짚지 못하고 좀 낭만적으로 내지는 더 나쁘게 보면 몽상적으로 어떤 혁명 노선을 꿈꾸다가 한국 사회는 이미 경제도 성장을 하고 있었고 민주주의도 조금씩이나마 성숙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빨리 적응을 하지 못했고 또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는 또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허둥지둥 이렇게 역사의 미화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자신의 변신이 조직적 집단적 그리고 공동의 명분과 이해를 가지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개인의 어떤 입신양명 쪽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민자당에 들어간 이후에 딱히 내부에서의 개혁을 추구하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2010년대를 지나오면서는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수준의 정치인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예. 예전에 뭐 보수 집권 플랜 B라고 하는 책이 2011년도에 출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홍기표 씨라는 분이고 예전에 그 진보정당 계열 쪽에서 논객으로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선거 컨설턴트기도 한데 이분이 뭐 김문수를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수정당 쪽이 박근혜가 아니라 김문수 같은 사람을 내는 파격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확장세가 있는 그런 후보를 골라야 되는데 박근혜는 콘크리트 지지율이지만 또 더 이상의 확장성이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파격적으로 어떤 다른 후보를 모색할 수 있고 그 후보 중 하나로 김문수가 유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을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김문수 씨는 굉장히 꼴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시만 해도 어떤 세간의 인식은 운동권 출신이고 또 김문수 씨가 크게 어떤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었어요. 예.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뭐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고 좀 꼬장꼬장하고 그래도 저 사람은 경건하고 깨끗하지 않나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또 중간층의 어떤 스윙보터에 지지 없이 당선되기 어려운 경기지사 역대 인물 중에서 최초로 재선에 성공했던 그런 또 커리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혁적 보수로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데 뭐 그 이후의 과정들 뭐 우리가 다 봤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었고 박근혜 씨가 탄핵을 당할 때 김문수는 처음에 탄핵 찬성했었지만 탄핵 찬성에선 유력 정치인들이 너무 많았고 그들과 함께 탈당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가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잔류를 선택을 해버렸고 남는 김에 그냥 태극기 시위로 몸을 실어버리죠. 정치인 중에서 탄핵을 의결하기 전에는 탄핵을 찬성했다가 의결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탄핵권이 넘어가면서부터 탄핵을 반대하기 시작한 사람이 제가 기억나기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김문수 씨고요. 다른 한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공화당의 신동욱입니다. 네, 그 신동욱 씨가 자기 트위터에서 2016년도에는 촛불이 정이었고 2017년도에는 태극기가 정이었다는 뭔가 비논리적이면서 묘하게 시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었는데 김문수 씨는 그런 말조차도 없이 은근슬쩍 그렇게 또 몸을 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한데 자유한국당의 패배가 그리고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자칫하면 뭐 3위로 참패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뻔히 보이는 선거에 결국에는 패전 처리 투수로 불려 나왔고 또 본인이 그 패전 처리 투수로라도 등판을 해야 대중들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심정으로 또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그런 정치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영입 못하는 홍준표 또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감과 이름을 대중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강박에 놓여있던 김문수. 정말 홍준표와 김문수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하여간 참 아주 흥미로운 김문수 이야기 오늘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 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만나겠습니다. 김프로.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자, 박근혜에 대해서 18년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180억 벌금이 나왔네요. 전 한 25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25년에서 1년 빠진 24년이 나왔거든요. 24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왜냐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25년형 이상이면 네.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직 그 특수활동비 재판이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25년형 이상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 그러면 그 특활비 재판은 사실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5년보다는 좀 적은 형을 내려야 할 텐데, 근데 이제 같은 재판부에서 최순실에 대해서 20년형을 내렸기 때문에 그 최종 종착지인 박근혜 대통령을 20년하고 똑같이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최순실이 그 돈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사실상 대통령은 이제 최순실이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상징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보다 이제 형이 낮을 수는 없다는 걸 감안하면 24년이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준 게 아닌가 싶고, 특활비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합산이 되거든요. 만약에 한 10년 나왔다 그러면 이제 34년이 사실적으로는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뇌물 액수만 36억 원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으로 치면 이것도 중형이 나올 수 있는 형이라 보통 이렇게 되면 피고인한테 너무 불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두 재판을 좀 합쳐주세요 해가지고 합쳐서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차가 조금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상황이 진행된 다음에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박근혜는 24년 뒤에 나오게 되는, 만약 확정된다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현재 지금 66세니까 산술적으로는 이제 90세가 돼야 출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6억짜리 재판이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예. 이것만 쳐서 이제 90세가 돼야 출소 가능한데 3분의 2 이상을 살아야 가석방 이런 조건도 되니까 적어도 85세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36억 특활비 이 건까지 합치면은 더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줄어들 가능성은 없죠. 없고 무슨 이제 특별 사면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특별 사면이 옛날 전두환 노태우 이 정도 됐을 때나 가능하던 얘기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종신형에 해당하는 형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일단락이 지어지는구나 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걸로 고생한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모자라지는 않은 판결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형량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죠. 네.
징역 24년이고 아직 이제 남은 재판이 있기 때문에 뭐 요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뭐 삼성 부분이거든요. 예. 삼성이 낸 204억 원은 이제 뭐 제3자 뇌물이 아니다. 그리고 뭐 동계 스포츠 영지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원도 뭐 인정을 이제 안 했단 말이에요. 18개 혐의 중에서 16개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인정되지 않은 2개가 전부 다 이제 삼성과 관련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재용 2심에서 72억 원이 인정됐던 이제 1심을 뒤집고 이게 36억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하고는 이제 엇갈리게 판단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72억을 전부 다 뇌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삼성이 자기들이 승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제 그거는 인정을 안 했어요. 승계 작업이라는 게 있지 않았다라고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정황들도 이제 더 나와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보는 게 굉장히 이상한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SBS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더더군다나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어떻게 뛰었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재판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나온 거니까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승계 작업이 없었다. 그리고 승계 작업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박근혜가 충분히 다 인지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용표 같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법적으로도 말이 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앞뒤가. 승계 작업 도와가지고 그래서 감옥 간 건데 승계 작업이 없었다? 그럼 문영표는 풀려나야지. 그러니까 이제 문영표 부분도 이제 안 맞는 거여서 이게 아주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안종범의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이재용 재판 2심은 이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증거 능력을 그건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래 그걸 받아 적은 거니까 직접적으로 녹음한 것도 아니고 옆자리에 배석해가지고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모임이 끝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를 받아 적은 거니까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그게 증거 능력이 있다고 안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증거 능력이 아니고 어려운 말로 증명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증명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져야 될 것을 아예 그냥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용 2심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안 맞다, 이상하다라고 지금 본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증거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최순실 재판도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그러니까 안종범 수첩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이재용 부회장만 그 안종범 수첩이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교통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삼성에게는 매우 불리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뇌물 액수가 72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 그 2심 재판부는 36억 원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드린 이제 뇌물 액수를 줄여주느라고 아마 액수를 정해놓고 조금 한 것 같은데 이게 굳이 그럼 왜 36억이 돼야 되느냐? 50억이 되면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50억 밑으로 끊으려다 보니까 이제 36억으로 억지로 이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50억이 넘어가면은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일도 없는 거고. 그렇죠. 집행유예로 못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액수를 어떻게든 50억 밑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그 36억을 통으로 날리지 않으면 50억 밑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이제 희한한 계산법을 적용해가지고 36억을 날리면서 50억 밑으로 깎아서 집행유예를 적용을 해준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판례로 굳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72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준 사람 재판에서는 36억만 줬다 그러면 액수가 안 맞잖아요. 산수로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를 정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최순실 재판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도 그랬고 지금 72억하고 36억 사이에는 큰 갭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상식에 반하는 논리를 막 개발해가지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72억에 대해서는
더 날릴 수 있는 뭐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은 집행유예로 나와 있지만 이게 파기환송돼가지고 실형을 다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삼성은 속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삼성의 승계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이러면서 슬쩍 이재용 손을 들어준 것 같지만 향후 재판에서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여지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이제 상식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되거나 답답한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흔적이 지금 뭐 SBS를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재용에게 이 회사를 문제없이 승계해 줄 것이냐가 이제 지상 최대의 과제였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인데, 그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을 하는 게 약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게 답답하기는 한데, 그 부분은 잘못하면 인정을 끝까지 못 받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뇌물 액수가 72억 원인 건 애누리 없이 다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삼성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법원이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고 매우 답답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72억 원이 인정이 되면 이건 뭐 애누리 없이 집행유예로 뭐 옛날에 사모법칙 이렇게 살아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니까. 이재용 다시 감옥 간다? 그렇죠. 다시 가서 이제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데, 시간 문제다.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다시 돼서 확정이 되는,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실형은 면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은 김프로가 유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희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삼성이 저한테 뭐 돈을 줄 것도 아니고. 뭐 틀려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그렇진 않고, 뭐 틀리면 김용민 씨가 하차하는 것으로 정리하시죠. 내가 진행자인데 내가 하차하면 어떡해? 아니, 모든 지상파 방송을 하차하시고 팟캐스트에만 집중하세요. 야,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내가 올랐는데 그걸 그만두니? 응? 그리고 네가 말한 거에 대해 내가 왜 책임을 져? 아니, 원래 다 그렇게 책임지는 거죠. 인생이 다 그런가?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이재용 씨가 감옥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김세윤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삼성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문을 작성했을 때의 그 심리, 그 밑바탕은 뭐였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공영방송이 점점 더 정상화되기도 하고, 옛날처럼 눈치 보지 않고 파헤쳐야 될 걸 막 파헤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소신껏 해도 뭐 지지를 받는 이런 분위기지만, 이 재판이 시작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될까? 그리고 검찰 수사도 이거 기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상황에서 진행이 됐던 거라서 여러모로 눈치를 좀 많이 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검찰이 뭐 입증을 조금 부족하게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사건들도 꽤 있긴 있거든요.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유독 삼성 부분에 대해서만 엄격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치자 그러면 무너져야 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 전부 다 실형받고 전부 다 뭐 중형을 이제 받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유독 삼성 부분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삼성이 살아있는 권력이고 뭐 지금 직접적으로 무슨 돈을 주거나 매수를 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에 본인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삼성에 대해서 불리한 재판을 하는 것이 뭐 심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아닐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뭐 들기는 합니다. 국민들은 왜 삼성에 대해서 또 판사들이 부담감을 갖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민이라 하면 불특정 다수니까 약간 공허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은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이제 피해가 되거나 본인 나중에 커리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아주 직접적이잖아요. 바람직하지는 않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다면? 뭐 일종의 보험 성격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서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세게 판결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 앞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뭐 안 들었다고 보면 거짓말 아닐까요? 그걸 뭐 입증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뭐 여러 가지로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승계 작업이 없었거나 승계 작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멍청하면 이걸 인지를 못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롯데가 그러면 낸 70억 원은 제3자 뇌물 혐의가 그냥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롯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묵시적 청탁이나 뭐 명시적 청탁이 아니고 강요받아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롯데에 대해서는 그냥 가열차게 뭐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SK 관련해서도 뭐 89억 원 요구했던 게 이제 뭐 문제가 됐고, 근데 유독 액수도 훨씬 더 크고 승계 작업도 없었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니까 상식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안에서 막 복잡하게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난 걸 보면 뭐 판사들이나 언론들이나 말이 안 되게 뭔가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세히 뜯어보면 다 말은 돼요. 근데 그 말이 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법원이 이렇게 논리를 세워놓은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또 실감이 납니다. 정말. 그럼요. 지금 이제 근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삼성의 전횡이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봐야 될 거예요. 이제 언론이 제 기능을 조금씩 담당하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일단은 돈줄이 이제 가장 큰 돈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들한테도 광고의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삼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만 막 쓰거나 이러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분위기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삼성이 예전같이 막 그냥 자기들이 영향력을 막 행사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적어도 이 삼성이 전횡을 휘두르거나 비상식적인 거를 그냥 대놓고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좀 주목되는 사건이 그 이번 재판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진행 중인 그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이게 큰 사건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이 건으로 이재용이 감옥 갈 수 있습니까? 이걸로 이재용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이 건으로 삼성의 노조가 생기게 되고 기업 문화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삼성의 노조가 생기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지금처럼 이재용이 아주 조그만한 그 지분을 가지고 순환 출자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전부 다 통제하고 막 전횡을 휘두르는 이게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부의 시스템이 새로 작용하게 되는 셈이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있었다고 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지만 무혐의 처리됐었거든요. 예. 삼성이 만든 문건이 아니었다. 심상정 의원이 이제 뭐 내부 문건을 폭로했었잖아요. 뭐 처음에는 이게 그냥 참고용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전면 부인했었거든요. 삼성이 만든 문건이 아니다. 이건 뭐 사실무근이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2015년에 됐었는데 MB 수사를 하느라고 뭐 삼성 소송비 대납 이 사건을 이제 수사를 막 하다가 이 관련자가 이제 도망가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삼성 직원이. 그 사람 외장하드에서 이제 문건이 수천 건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때 문제가 됐던 삼성 문건이 아니다 했던 그 문건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노조 와해 이런 문건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라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뭐 문건 작성한 것 자체가 뭐 범죄는 아니니까 이거를 실제로 실행했는지가 문제인데 그것까지는 밝혀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무혐의가 났던 건데 이거는 이제 도망가다가 잡혔죠. 뭐 작성한 사람, 지시한 사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발견될 수 있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하나 둘 소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환돼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다 보면 삼성의 조직 문화상 이게 맨 위에 있는 이재용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건 다 그냥 내가 알아서 충성한 것이다 라고 꼬리를 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거나 이런 거를 방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삼성 내부 사람들은 뭐 몇몇 임원들을 제외하고는
노조 생기는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뭐 권익을 보장받는 건데 뭐 대놓고 찬성은 못하더라도 아니 뭐 생기면 나쁘지 않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삼성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국 경제 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이건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아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찰도 지금 삼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아요.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다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법원에 가서. 그렇죠. 다 망가졌고 인정되지 않아. 그러면 검찰이 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덤터기 씌워가지고 고생시켰다는 거로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볼 수 있거든요. 검찰의 자존심이 굉장히 구겨졌기 때문에 노조와 해문건 관련해가지고는 예전같이 그냥 적당히 수사해가지고 무혐의해서 덮어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아마 끝까지 제대로 그냥 수사를 하려고 치면 뭐 처벌받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이재용까지는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다시 없도록 하겠다. 삼성에서 아마 나서가지고 노조 뭐 삼성에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될 테니까요. 네, 삼성이 노조가 생기는 거 바람직한 건데 뭐 그 전에 저희는 김용민 브리핑의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완배 기자와 함께 열심히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삼성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발본색원에서 뿌리부터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한 24년형 받는 거야, 당신도. 감옥 들어가고 싶어, 나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다스 브리핑 김용민의 다스 브리핑. 박근혜 판결 중 삼성 관련 부분을 분석한 어제 지상파 라디오 방송 해설을 모아봤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이정열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김세윤 부장판사가 삼성 승계 작업과 관련해 일반인 입장에서 승계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원고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안 보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즉 재판장이 규칙을 어겨가며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삼성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면서 얻은 승계라는 선물, 이 선물을 두둔하려고 해서는 안 될 텐데 그 일을 김세윤 판사가 한 것이 아닌가 짚어낸 것입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의 일부 들어보시죠. 이런 말을 합니다. 승계 작업 관련해서
이제 김수현 부장판사 재판장이 네. 지금 신문 보도나 언론 경제 전문가들이 승계 작업에 관해서 보도하는 거, 언급하는 거 자주 본다. 예. 실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승계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은 뭐 명확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죄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부분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준비해온 원고를 안 보는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방송용어로 하면 애드립을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근데 좀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되는 그 중요한 말씀이시기도 한데 그거는. 예, 봤습니다. 그 앞부분은 원고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뒷부분은 원고가 장수가 넘어가면서 안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뭐 원고를 받냐 안 받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네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형사소송법 43조에 보면 예. 판결을 선고할 때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얘기한 거는 판결 주문하고 이유의 요지거든요. 오늘 계속 읽은 게 그 요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이 그런 보도를 보고 있다. 네. 이게 그러면은 판결문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건 판결문에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니까 형사소송법 위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의 그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어떤 뭐 판결 무효가 되거나 어떤 페널티 벌칙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오히려 재판장 입장에서는 할 필요 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버린 셈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뭐하러 얘기를 하느냐. 오히려 차라리 내가 이런 보도가 있는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듯하는 게 생중계까지 되는 마당에 네. 재판장이 언론 플레이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지금 잠깐만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금 그 말씀이신데 사실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 가정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중간 정리를 그렇게 하겠는데요. 예. 그러면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김재현 부장판사는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시각을 의식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예. 오히려 그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게 해석을 한다면 네. 일반인들께서는 이렇게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실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이런 취지로 이해는 되는데 근데 요지는 그렇게 되면 그럼 법하고 일반 감정하고 떨어져 있다는 소리냐. 오히려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고 법에 대한 불신을 더 일으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쳐도 하여튼 중요한 것은 법에 없는 행위를 한 셈이 되는 게, 알겠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정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워딩들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이게 오히려 일반인, 국민 여러분들께서 삼성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번 일로에서.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은 재판부의 삼성 승계 문제에 대한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재판은 특별한 국가작용이 아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국가작용이어야 한다. 재판장이 삼성의 포괄적 현안이나 개별 현안, 즉 승계가 이 사건 뇌물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사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과 동떨어진 법리를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지원 요구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삼성 쪽에 부정한 청탁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시종일관 삼성의 부정 청탁은 없다네요. 부정한 청탁은 없다는 재판부가.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아까 저 단순 뇌물 수수에 그러니까 정유라 최순실에게 77억 그 말과 관련돼서 그 승마와 관련된 지원 77억을 단순 뇌물 수수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필요 없다. 따라서 삼성의 포괄적 구체적 현안 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데 정말
요 말과 관련된 그 돈이 왔다 갔다 돈이 막 두 차례에 걸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송금되는데 요것은 삼성 승계 작업 그러니까 7월 17일 날 의결이 되거든요. 그 합병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럼 요것과 관련된 적어도 설명은 재판부의 설명은 필요한데 단순 뇌물 수수로 보니까 부정한 청탁은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더 또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롯데와 SK의 경우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유죄를. 그렇지 않습니까? 롯데는 말 그대로 이제 롯데, SK 다 소위 면세점과 관련된 거고 또 SK는 이제 그 당시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 문제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에서 그걸 콕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단건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어려우면 진실이 감춰지는 거예요. 자, 롯데 면세점이나 SK 면세점이 딱 떨어지는 단건이잖아요. 또 최재원 부회장 동생, 최태원 회장의 동생의 사면권도 딱 떨어져요. 근데 삼성의 이 그 포괄적 현안과 개별적 현안이라는 것은 그냥 한 타임에 2015년 7월 17일 그 합병 결의를 하는 그걸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후에 1년의 행위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1년의 행위가 더 많이 도와준 거 아닌가요? 딱 당권 도와준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보는 이 수사팀이 보는 것은 그 1년 행위들 한 최소한 1년 이상 걸쳐 있는 1년 행위를 다 모아서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슬라이스 다 쪼개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연관성이 왜냐하면 7월 17일 날 합병 결의가 됐는데 대통령이 만난 건 7월 25일이다. 다음에 만난 거다. 뒤에. 알겠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조각조각을 내서 보니 조각낸 한 건 한 건은 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다. 그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김세윤, 정영식 부장판사의 삼성 봐주기 판결. 하지만 박근혜 범죄에 관한 두 사람의 판단이 다르고 또 두 판사 모두 부당승계 사실을 부정했음에도 부당승계를 도왔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는 문영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의 존재는 스텝이 꼬인 하급심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와 김태현 변호사는 결국 대법원이 풀 숙제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일부 청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대법원에서 정리해야죠, 뭐. 대법원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정리를 해야 되든지. 정말 저는 동요가 막 생각나요. 이런 거 할 때마다. 곰 3마리는 한 집에 있는데 말 3마리는 독일에 있잖아요. 비타나 라우싱 사이시도 정통 시사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이 시사 전망대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예능이 돼가죠. 제가 노래는 못하고 가사만 말씀드릴게요. 말 3마리가 독일에 있습니다. 비타냐 사이시도 라우싱 3마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유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저기 어디야 요새 말을 더듬죠. 저 이재용 부회장 재판 항소심 재판에서는 완전히 최순실 삼성 거라고 한 거고 빌려주고. 그럼 내 거니까 빌려 탄 거니까 뇌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김수현 부장은 최순실 시대 때도 그렇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완전히 최순실 시대 넘어간 거라고 본 거거든요. 소유권 넘어간 거거든요. 그럼 이제 뇌물이라고 본 거죠. 결국 이 말 3마리의 운명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운명은 별로 바뀔 것 같진 않아요. 24년, 20년 더 올라가면 얼마 올라가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이냐 아니냐가 엄청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결국 대법원에서 정리해 줄 수밖에 없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비타나 라우싱 사시도 요 3마리 요거는 최순실 씨 거다라고 만약에 판단하면 그건 파기환송이죠. 뇌물 액수가 늘어나니까 일부 무죄됐던 게 유죄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최악의 결과인 거죠. 그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결국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 구조를 보면 최순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은 이제 1심 판결이고 그다음에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판결은 항소심 판결이었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관한 판결이 아니어서
어떤 뭐 기속력 이른바 꼭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관행상 상급심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이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최순실 피고인에 대한 판결과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이제 항소가 돼서 고등법원으로 가면 네. 똑같은 고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이제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판단이 갈리더라도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줘야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만 근데 이제 뭐 그때 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너무나 엉터리였다는 건 이제 전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뇌물은 뭐가 대상이 되느냐. 진짜 사용이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 사용이익이 얼마냐에 관해서는 산정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설령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순실 씨가 아니고 삼성 측에 있다고 보더라도 그 판결은 사용이익의 액수를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파기환송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파기환송 될 수밖에 없는 판결이어서 근데 문제는 이제 대법원에서 한번 정리는 해주겠죠.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라고는. 그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책 속에 우주가 녹아있다. 북섹션. 전직 대통령 은닉재산 찾기 전문가. 네, 이런 표현을 써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바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입니다. 오늘 새 책을 갖고 오셨는데 나의 MB 재산 답사기란 제목입니다. 안원구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청장님. 자, 공교롭게도 어제 박근혜 씨가 24년형에 180억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이 24년형과 180억이라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건 대부분 다 예상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다른 감회가 있었던 것은, 역시 이번 재판 결과에서도 삼성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빼고, 면죄부를 줬다는 것에 좀 더 큰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이걸 인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탄식하던데 청장님도 그런 생각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은 정말 그야말로 이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는 여기서 삼성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건희, 이재용 일가를 말하는데요. 사실 기업 그 자체보다는 돈이 이 권력을 앞선다 하는 그런 교훈이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MB 수사가 남아 있고 MB 같은 경우 삼성과 아주 긴밀한 금전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MB 수사 과정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빠져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초장님, 180억 벌금이면은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면은 그 벌금에 대해서는 그 아마 노역형으로 대신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못 내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을 그 노역형으로 대신해서 아마 더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의 그 24년형에 더해서 벌금 안 내는 만큼 이렇게 또 더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아니 근데 그러면 하루당 얼마 정도 됩니까? 아마 제가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서 항제 노역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액과 그분의 그 부담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형량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황제 노역이 되겠군요. 아무래도. 네. 참. 이게 추징금하고 벌금은 다른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추징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벌금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역형으로 대신하지만 추징금으로는 그 노역형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토해내야 할 돈. 네. 그런 개념이라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자, 이 박근혜 씨와 경제 공동체인 최순실 씨 은닉재산 찾으러 수시로 유럽에 다녀오셨는데 아직 두 사람의 숨겨놓은 재산이 다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이 그 해외와 국내에 숨겨놓은 그 은닉재산들이 제가 지금 볼 때는 다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아직 빙산의 일각도 안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주로 그 유럽에 있는 재산들은 그 뿌리가 또 엄청나게 오래됐기 때문에 박정희 때부터 이어져 그렇죠. 온 그런 걸로 보이고 또 특정 그 조직들이 해외에서 특정 종교라든지 어떤 항맥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만만치 않고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그대로 압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도 지금 그 또 일부 세력들이 조직화되어 가지고 그 자금을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자금이 오히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거 반드시 찾아내야 할 텐데 우리 안홍구 정장님 이 박근혜 트랙에서도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박근혜 최순실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까지 모두 그 아울러서 지금 모든 그 부정축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계속 정리하면서 이명박 그 재산 환수와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책 이야기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박근혜 1심 선고에 앞서서 이명박이 얼마 전에 구속됐습니다. MB 재산도 거의 통달하신 분이 바로 안홍구 총장님이신데 사실 MB를 화나게 해서 우리 안홍구 총장님 부당한 원고를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화나게 했다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보면 영린을 건드렸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 도곡동 땅 매각 그 당시 포스코 개발 주식회사에다가 그 MB가 팔았는 것을 그 문서를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할 때 직원들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알게 됐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그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는지 그걸로 인해서 제 인생을 바꿔놨죠. 아이고 참 총장님은 참 한동안 고생하셨지만 또 이렇게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되셔서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감옥도 안 갔다 온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안원구 총장님의 고발은 도곡동 땅에서부터 비롯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곡동 땅이 정말 이게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직원들이 그걸 보고 저한테 그 급하게 이제 보고할 일이 있다 해서 제가 그 보고를 받는 순간에 눈앞이 아득했죠. 그 당시에 이게 아주 심각한 그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 당시에 이명박과 박근혜 씨가 둘이서 그때 한나라당 후보가 되면 곧 그게 대선 후보의 그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중요한 문건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그때 상당히 당황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세를 지켜야 되는지를 고민하다가 사실 그 조사의 본질하고도 관계없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거를 덮었던 것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를 나중에 감옥까지 보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요. 도곡동땅의 그 실소유주는 MB로 이번에 규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이 이제 다 나타나고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당시에는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갔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없는 사실을 꾸며서 얘기한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를 몰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포스코 건설에서 그거를 배입을 했던 당사자들도 지금 증언들을 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증언과 증인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곡동 땅에서 비롯된 의혹 중에 바로 다스 의혹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도곡동 땅 판 돈 263억을 다스 그 중에 일부를 다스에 넣고 다스의 돈 일부하고 합해서 19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리가 BBK 주가 조작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은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이라고 보여지는 그 회사에다가 돈을 넣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주가 조작에 사용되는 금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이라고 하면 사실 주가 조작을 하는 조직과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는 돈과 그다음에 거짓 정보가 합해져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자금원인데 그 자금원이 190억이 다스에서 들어가는 190억이 그 주가 조작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가 조작의 주체가 다스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외치고 있었죠. 자, 결국 다스의 주인이 이제 MB로 드러나면서 MB의 350억 횡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는 점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다스의 실소유주가 MB가 아니라면 그 350억은 횡령이 아니라 사기 또는 절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횡령과 이제 비자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달리 하는데 사실 횡령과 비자금은 누가 그 주체냐에 따라서 쓰는 표현이고 똑같이 횡령인데 그 다스의 실소유가 된다면은 그걸 보통상 이제 오너의 자금이라고 해서 비자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직원들이 그거를 가져갔다고 하면은 일단 횡령을 해갔다 해서 횡령으로 이제 처벌을 하는데 똑같은 횡령인데 표현 방법을 비자금과 횡령으로 이제 그 주체에 따라서 나누게 되고요.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씨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 이명박 씨의 비자금이다 이렇게 부르러도 될 것 같고 그걸 법률적으로 처벌할 때는 횡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아직 MB와 관련해서 풀리지 않은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BBK 주가 조작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죠. BBK 주가 조작 사건 우리 총장님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BBK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김경준의 단독 범행으로 그때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였죠. 그랬는데 이게 단독 범죄가 아니라 이명박과 공동으로 만들어낸 그 주가 조작 사건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실소유주가 밝혀지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01년도에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2001년도에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시효가 지금 지났다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예. 그것이 2011년도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 재직 중에 그 직권을 남용해서 LA 주재 그 총영사라든지 청와대 민정의 그 BBK 담당자까지 그 별도로 공무원들을 담당을 하게 해서까지 140억을 스위스은행으로부터 받아오면서 그 주가 조작 사건의 1년의 행위가 마무리된다고 보게 되면 시효가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시효는 많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2001년도에 그냥 묻혔어야 될 사건인데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140억을 기어이 찾아오면서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이 사건이 재점화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에서 MB가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공범입니까? 지금 이제 본인들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해자가 되려고 하면은 주가 조작의 금원을 김경준이한테 속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어느 군데도 그런 내용은 볼 수가 없고요. 이 처음부터 BBK를 만들고 그 BBK 그 만드는 자금을 주로 댄 사람이 이명박 씨고 그 자금으로 실제 그 해외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페이퍼 컴퍼니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용으로 사용이 됐고 또 LKE라는 회사도 BBK의 주식을 사서 LKE가 또 이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 공범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정황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 총장님은 국세청에 계셨으니까 이 수사나 재판 전망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BBK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재수사를 하겠죠? 네, 지금 일단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시효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시효 문제가 2011년도에, 시효가 기산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기산되면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일단 검찰에서 이 사항을 전부 다 덮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문제를 삼게 되면은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들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당시에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현직에 있게 돼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 문제라든지 이런 고민들은 현재 검찰로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제가 조금 우려된다면 그런 점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특별검사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이 BBK 수사 문제도 그 당시에 정호영 특검이 사실 특별 검사를 한 셈인데 거기서조차 이걸 덮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효가 이제 어떻게 2011년도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보면 새로운 특검이 특검을 특검하는 그런 결론이 이제 내려지게 되겠죠. 예. 어쨌든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진상 규명을 뜨겁게 요구한다면 정치권이나 검찰 또 사법부도 그냥 뭉개고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뜨겁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모든 그 수사가 그런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전부 다 반드시 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해온 것은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끝까지 이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것도 다시 재수사가 되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청장님.
지금 또 청장님 하면은 바로 이 플랜다스의 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MB도 감옥 갔겠다. 뭐 다스 문제와 관련해서 실소유주가 누군지도 다 드러났겠다. 이제는 뭐 플랜다스의 개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원구 청장님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보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MB가 구속됐으니까 예. 플란다스 계가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지금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이 MB가 구속되고 난 뒤에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BBK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서 또는 주범으로서 처벌은 가능할 수 있겠죠. 다만 이에 BBK 다스의 실소유주가 밝혀짐으로 해서 그동안에 그 처남과 형 이름으로 차명으로 돌려놨던 주식이 이제 고스란히 자기 몫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명박 씨 재산을 찾아주는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 이게 정말 그 속된 말로 죽 써서 뭐 개준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 국민들이 그걸 용서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은닉되고 지금 그 회사에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다스에서 지금 빠져나간 돈이 엄청난 돈으로 지금 추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우리가 다스에서 실제로 들어가서 찾지 않으면 이게 차명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다 그게 이명박 씨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 이명박 씨로부터 그 돈을 받아올 수가 없죠. 자기 걸 찾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주식을 사서 직접 들어가서 그 숨겨진 빼돌려진 재산들을 전부 다 찾는 일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런 재산을 찾는 노력을 하다 보면 돈이라는 것이 같이 뭉쳐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 돈은 해외에 주로 많이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스의 해외 지사를 통해서 아마 돈들이 빠져나간 빼돌려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예. 그 돈들을 찾다 보면 우리 그 사자방이라고 불리는 각 그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숨겨진 그것을 사대강이라든지 자원외교라든지 방산비리 쪽을 통해서 해외에다 은닉되어 있을 재산들하고 이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단초도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그 다스 내에 들어가서 이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랜다스 계획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고요. 이 플랜다스 계획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게 움직여서 그런 은닉 재산들을 찾는데 이익을 한다면 앞으로 이 국민들의 힘이 모여지면은 예. 다른 일까지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많은 동력들이 거기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국민 기업이라고 하는 주인 없는 기업 이것들이 지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돈들이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이 플란다스 계획가 그걸 동력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플란다스 계획은 꼭 성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MB가 감옥에 갔더라도 결국에는 빼돌린 재산을 이 쥐주머니 속에 넣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어떤 대응, 플랜다스의 계가 가장 유효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플랜다스 계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그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여기서 좀 찾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대부분이 이제 그 플란다스 계가 이명박 구속으로 이제 전부 다 이게 끝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인데 그렇죠. 그거를 좀 인식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MB 재산 답사기라는 책을 도곡동 땅부터 시작해서 그 다스 그리고 BBK까지 연결되는 총 정리를 한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씨가 지금 감옥에서조차 아직도 자기 다스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이 책을 보면은 이게 내 거였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영치품으로 한 건 헌정하고 싶고요. 그분한테. 그래서 이 북 콘서트도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9일 날, 7시에 충정로에 있는 벙커라는 곳에서, 북 콘서트를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오시면 그 책뿐만 아니라 그 책 뒷이야기들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좀 참석하셔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보니까 말이죠. 글자도 큼직큼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MB의 부동산 지도, 주소, 그리고 일목요연한 기업 현황, 재산 규모 이런 것들이 다 총망라돼 있어서 MB가 이 책 보고 사실은 이제 진짜 더 이상 잡아떼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죠. 우리 MB 수사하는 검사님들 또 재판하실 판사님들께 한 곳씩 드려도 충분히 이 재판을 알차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안원구는 사기치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서평을 남겼는데, 그동안 안원구 청장님의 그동안 살아온 발자취를 보게 되면은 사기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나의 MB 재산 답사기, MB가 구속됐지만, 이거 사실 국민들이 가져가야 할 마땅한 국부, 마땅한 이런 국가 자산을 MB가 가로챈 것 국민들이 알아야 사실은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곡동 땅, 다스, BBK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세금인 거 아시죠? 라는 물음,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책을 구매하고 또 플랜다스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 이것이 가장 적절한 시민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총장님? 그 MB 재산을 찾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MB 재산을 찾는 지름길 또 MB가 삥땅 친 돈을 돌려받는 또 그런 첩경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원구 청장님의 나의 MB 재산 답사기 저희가 또 주목해서 읽도록 하고 또 돌아오는 월요일 저녁 7시 서울 충정로역 9번 출구에 있는 벙커원 여기서 안원구 청장님의 북 콘서트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누가 나옵니까? 청장님. 지금 김용민 박사님이 지금 사회를 보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나옵니다. 우리 청장님도 나오시고 또 이 공저자네요. 보니까 청장님. 지금 오마이뉴스의 그 구영식 기자 지금 청와대 출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랫동안 저하고 많은 탐사를 해왔기 때문에 같이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원구 청장님 나오시는 북 콘서트 월요일 저녁 7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날 와서 책을 구매하고 사인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인도 받고 소정의 음료와 떡도 같이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원구 청장님의 새 책 나의 MB 재산 답사기 많은 분들의 관심 또 구매 바라겠습니다. 안원구 청장님 오늘 긴 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1도까지 내려가 꽃샘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내내 낮 기온이 영상 10도 선에 머물러 쌀쌀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기온을 되찾으면서 꽃샘 추위가 물러날 전망입니다. 2018년 4월 7일 토요 스페셜로 함께한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